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석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정무석, 윤 대통령의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부산일보 기자 질문과 관련해서 무례했다고 국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홍철호 정무석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홍철호 전 의원이 아마 김포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예, 뭐 그분이 그렇게 무례했다고 평가를 할 정도로 정치 경력이 아주 많은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에 발탁은 됐거든요. 어떻든 그분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미국 그 백악관에 이 기자회견장에 늘 앞에 지정석이 한 배 석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런 토머스라는 분인데 나이가 올해 이제 아마 은퇴를 다 했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재작년까지 기록을 보면 94살. 수많은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제일 책 규절에 그게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만약에 헬런 토머스 같은 분이 우리 대통령의 이 앞에 담화 기자회견 현장을 목격을 했으면 대한민국 기자들은 어디서 기자 수업을 받았는가 아마 그 말씀을 했을 거예요. 내가 기자회견 현장을 계속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저도 뉴스 앵커를 해봤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어디서 훈련을 받았기에 저런 두루뭉술한 질문들을 하느냐. 이번에 이 부산일보 박스코 기자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 그 질문이 없으면요. 그날 기자회견은 봉숭아 학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뻔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스코 기자가 뭐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기억하는데 사실 두루뭉술했던 것은 기자들이 질문이 그랬어요. 뭔가 포인트가 없고 맥락을 정확히 짚지를 못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답변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 뒤에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캐물어야 되는데도 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자회견 현장을 보고 있는 국민들만 답답한 거예요. 왜 이걸 안 물어주지? 왜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해주시지? 하는 게 계속된다면 그런 기자회견은 효과가 아주 감소를 하겠죠. 그때 방금 말씀하신 박석호 기자 부산일보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대통령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사과를 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국정 혼란이 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러면서 옆에 나가서 절까지 했잖아요. 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막상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아내는 또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뭐 잘못했는 것이면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런 뜻으로 보이기 아주 십상인 회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 기자가 마지막에 그걸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고 한 것이냐. 국민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한다. 사실 그 질문이 나와 줬어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될 건데 이 홍철호 이 정무수석이 그것도 국회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무례하다. 무례하다는 말은 그 말은요. 당장 수많은 언론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왕인 줄 아느냐. 무례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앞에 기자회견장에 앞에 질문하고 있는 기자들은 기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이 대표란 말이에요. 이 국민을 대변을 해서 권력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임기를 정해서 선거로 뽑은 공무원에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그걸 질문하는 걸 두고 무례하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나는 이 정도의 사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사임을 해야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사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 민주정에서 역사가 정말 오래됐고 피로서 민주주의를 완성을 한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총리의 참모 혹은 대통령의 참모가 이런 실언을 했다면 당장 사표를 수리했을 겁니다. 그만둬라. 사표를 네. 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제 G20 갔다 오셔서 또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인사 문제를 솔직히 만지고 있잖아요. 뒷부분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정무수석만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홍철호 정무수석이 공식 사과한 어제 대통령실에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도 했던 강기훈 선임 행정관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 직접 입장도 밝혔죠. 강 행정관을 시작으로 방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한남동 라인,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라인이 교체될 것인지 그리고 내각까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인사 추천받고 검증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락받는 분도 계시나 봐요. 전 변호사님은. 예. 아마 지금 내각도 그 총리 이하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장관 정도를 바꾸는 아주 대폭 개각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걸 언론에서는 중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장관들이 대통령이 참모 역할을 못 했거든요. 솔직히 대통령이 참모 역할을 한 사람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입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원래 눈과 귀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은 입이 더 많아요. 보면 신문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이렇게 호칭을 듣는 그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입이 없어야 되는데도 입을 언제나 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장관들에게서 정책에 대한 주요 방침 그리고 경과 과정 이런 걸 얘기를 드려야 그래야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는데 장관들은 취재 대상이 아닌지 장관들 언급하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저는 거의 모든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봐서 장관들을 멘트를 딴 기사는 가끔가다 하나씩 나요. 뭐 기재부 최상목 기자, 최상목 장관, 뭐 그리고 조기호 복지부 장관. 예, 그리고 이게 의정 갈등에 관련돼서 뭐 복지부나 혹은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예, 멘트 하나 정도.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멘트는요 수없이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면요 정말 많아요.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그러면 뭔가 역할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참모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참모 역할을 해야 될 장관들, 내각들은 오히려 심부름꾼밖에 되지를 못한다. 위에서 오더를 받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이거 뭔가 거꾸로 돼도 단단히 거꾸로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제발 좀 바로 잡아주시라.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라.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의 내각처럼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참모들이라고 하는 비서들은 문자 그대로 비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서들이 하는 역할이 예. 죄송합니다. 비서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장관들이 정책에 대해서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페이퍼로 만들어서 대통령께 올리는 겁니다. 일종의 레드팀 역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서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바뀌어 있다 이 말씀. 저희가 아니 경제 정책만 하더라도 용산에서 다 하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제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전 변호사님, 저희가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대통령 지지율에 잠시 살펴보시면서 얘기할 건데 최근에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면서 순방 효과도 좀 더불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지지율이 좀 최저점에서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NBS 조사 어제 발표가 됐던 NBS 지표조사 거기 이제 캐시델 리서치라든가 엠브레임 퍼블릭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지표조사입니다. 그것도 면접조사예요. 전화 면접조사인데 거기서는 지난번에 19%로 지지율이 최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무려 8%포인트가 올라서 27%까지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뭐 부정평가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긍정평가가 그렇게 오른 것은 새로운 반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의 넉 달 만에 하는 반등이에요. 계속 내려오다가 예. 넉 달 만에 탁 거꾸로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아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20%포인트, 20% 지지율. 예. 그러니까 17까지 내려갔다가 20으로 올라가는데 그대로 20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최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최바닥이고 부정평가는 71입니까? 그렇죠? 부정평가는 뭐 거의 네, 그렇습니다. 72. 예, 3배를 넘습니다.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비상사태다. 이 지금 MBS 조사 이걸 보고 아 이제 반등을 하는구나 해서 반가워할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비상사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그럼 이렇게 인적 쇄신을 통해서 아직 비상사태니까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더 긍정 평가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예, 인적 쇄신은 예. 무슨 가시적인 효과는 옵니다. 반짝 효과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돼야 됩니다. 우선 그 인적 쇄신 또 혁신 이미지를 주는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아마 굉장히 나오는 힘들 거예요. 인물들 보시면요. 주호영 국회부의장, 총리 후보로 권영세 의원, 예, 윤상현 의원,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4분 정도예요. 예. 특히 원희룡, 뭐 윤상현까지 거론이 되고 주호영은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분인데 그런데 내가 이 4분들하고는 다 친하니까 내가 그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연 이 4분이 혁신 이미지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정말 인품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혁신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느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요. 가령 우리나라 16개 대기업 그 CEO들이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다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내년에 정말 위험해진다. 이제 성장률도 2.0으로 뭐 거의 세계적인 기관들이 2.0 정도로 다 낮추고 있는데 그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20대의 여론조사, 20대의 지지가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4%가 6%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한 데는요, 2030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18살부터 39살까지의 지지도가 거의 20%를 넘었어요. 이 지지도가 바탕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게 한 3주 전, 4주 전부터 계속해서 뭐 13%, 16% 이렇게 오락가락 하더니만 이번에 10%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18살부터 29살까지. 그래 20대의 지지율이. 그 20대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상표, 공정과 상식에 가장 박수를 많이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그 아들의 입시 부정, 딸의 입시 부정에 연관된 조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대를 한 사람이 바로 2030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경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그렇죠. 찾기 쉽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신문을 지난번부터 계속 보면 이 경제신문에서도 요사이 크게 취급을 안 해요. 가령 이 경제신문에 지금 우리 정부의 데미지가 주는 뉴스를 아주 조그맣게 취급합니다. 가령 가계부채 얼마냐? 1900조 넘었다. 1913조 8천억이다. 조그맣게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일면톱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2030 일자리가 있잖아요.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거 신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조그맣게 일단 기사로 보도를 합니다. 2030 일자리 또 줄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일자리가 느는 것은 뭔가 하면 60대 이상의 알바 일자리란 말이에요.
일회용 일자리들 그리고 한 달에 뭐 큰 돈 주지 않고 아침에 2~3시간씩 길거리에 쓰레기 줍고 하는 정말 용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일자리들 예. 그걸 일자리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실업률 계산을 하는데 한 달 내도록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시간도 일하지 못한 경우가 실업자가 됩니다. 전 변호사님, 저희가 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예. 전 변호사님 말씀이 이제 인적 쇄신도 중요하긴 한데 이 혁신 경제- 이미지를 줘야 한다. 그분 제발 그거 좀 기준으로 삼아달라. 삼아달라. 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인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발 엎드려 비는데 제발 후보들 중에 가장 혁신적인 인물을 마음에 안 근데 들더라도 지금 나오는 후보군들은 이대로라면 회전문 인사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 정말 혁신 이미지를 주는 사람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나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그 특징을 아니, 잠깐 얘기를 언급은 하시. 그러니까 아니, 특징을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국민들이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야 머릿속에. 글쎄요, 뭐 언론에서 그 이제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다 하는 유승민. 모 인사 이런 사람들 같으면 아마 혁신 이미지를 곧장 주겠죠. 유승민 전 의원쯤 제가 해야 된다. 특징인 이름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좀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왕 그 남은 2년 반 그 새 총리를 모시려면 완전히 자기하고 좀 예. 말싸움을 할 수밖에 없더라도 좀 그런 분을 모셔서 하면 일단 정부에 있잖아요. 예. 이게 보수 정권의 핵심적인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탈규제, 하나가 민영화예요. 그런데 가령 뭐 유승민 그런 분은 탈규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이게 반대자들 중에는 이런 탈규제, 민영화 이런데 아주 정치한 공부를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내가 뭐 성함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서울대 교수 출신도 있고 예. 제주 시립대 교수 출신도 있고 윤장현. 아니 뭐 내가 알겠습니다. 그 특별히 이름은 거론 안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쨌든 딱 제가 모시면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제를 좀 혁신적으로 예, 하실 거예요. 경제를 지금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인물 통해 혁신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경제적 성과로 증명해야 된다. 그래야 예. 지지율 돌아온다. 이렇게 아니 해석했는데. 나이가 많은 올드보이 중에도 예. 이 경제에 있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보다 더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전에 옛날에 불쑥낸 분들 몇 분 후보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요. 예. 지금 모시고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3시간만 일하셔도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를 리드해 주십시오. 라면 예. 어쩌면 다시 내가 그러면 일을 하겠다. 이럴 분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 교수라고 하시면 서울대 교수 출신 중반성장위원회 하셨던 그분도 떠오르고 막 그러네요. 예. 어쨌든 전 변호사님한테는 연락은 그래 혁신 이미지를 좀 주는 분을 골라달라. 연락은 안 받으셨죠? 뭐. 왜 이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저 이제 가볍게 좀 앞에 카메라 감독님까지 웃으시는데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르죠? 연락 받으셨을지도. 이번에 이제 좀 무거운 얘기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족했던 퍼즐 조각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현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한 그런 부족했던 조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의원, 이준석 당대표, 당시 당대표가 최근에 얘기를 한 게 많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쏟아졌던 얘기는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김진태 지사를 명태균 씨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드라마가 3개가 있어요. 요새 드라마 시중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유튜브로 본다든가 혹은 TV 뉴스로 보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명태균 스토리입니다. 하나가 바로 이 명태균 스토리예요. 또 하나가 도대체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과 그 가족의 이름으로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재명의 그 월요일 날 위정교사 사건에 어떤 형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드라마가 될 것이다. 예. 가장 관심이 높아요. 아마 명태균 씨 얘기부터 해보시죠. 예. 그 이 명태균 씨 지금 자기 자신이 원래 나를 수사를 해, 나를 감옥에 보내 구속을 시켜. 예. 그러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받을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지금 슬슬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 변호사 따로 있어. 그 휴대폰이야. 예. 그래놓고 나서 그 휴대폰 3개를 자기 아버지 묘소 옆에다가 파묻었다 이랬는데 자기 아버지는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휴대폰이 어디 가느냐 지금 찾았는데 휴대폰 3개 그리고 USB 하나입니다. 그 USB 하나인데 그걸 자기 이 처남에게 줘가지고 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판단이에요. 검찰은 지금 예, 다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예, 검찰은 심지어 이 휴대폰을 바꾼 업소까지 찾아가서 그 옛날 구 휴대폰 당신들이 받았느냐 어쨌느냐 이거 다 이게 세밀히 조사를 했는데 아니다. 이건 이 명태균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이 그 옛날 쓰던 휴대폰을 버릴 리가 있습니까? 그 어디까지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다. 예. 그 휴대폰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검찰이 보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그 스모킹 건이 될 수가 있고 또 명태균이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최고 변호사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이 추적을 쭉 해보니까 오늘 아까 제가 보니까 그건 명태균이 어딘가 숨겨놓은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럼 어디 숨겨놨겠어요? 사람에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숨겨놨지 어디 장소에 숨겨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명태균의 휴대폰, 휴대전화 이걸 통해서도 많은 부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그럼요. 텐데 이미 밝혀지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PC를 지금 검찰이 지금 다 포렌식 해가지고 대화 내용 다 확보했다는 거 근데 아닙니까? PC에는 그 얼마나 들어가 있으면 그거보다는 휴대폰이야말로 완전히 저장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연관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 자막에도 아까 자료 화면 잠시 나가. 저 이준석 나오는데 이준석, 한기호 의원도 얘기 나옵니다. 한기호,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 지금 걸려가 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뭐 대구시장 또 심지어 당원 명부를 줬다 해서 걸려가 있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로 명태균 씨가 25번 정도 해줬다고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고 있고 뉴스타파나 언론에서 벌써 10몇 건을 분석해 봤더니 상당 부분 명태균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도 서울시장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주장이 이렇습니다. 강혜경 씨 주장 나중에 이제 명태균 씨가 결국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해줬으니까 서울시장 측에서 측근을 통해서 제3자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제3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지고 있는 김모 씨. 뭐 이름까지 내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름까지 들었는데 예전에 제주별장 김종인 전 위원장 사진 나올 때 그때 얘기하셨어요. 서귀포 옆에 별장에 거기서 명태균과 음주 가물을 한 것으로 뭐 소문도 나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명태균의 허장성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명태균에게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이준석, 김종인 외에도 가령 이준석, 김종인은요. 왜 꼼짝없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가 하면 지리산 칠불사에 그 깜깜한 밤에 밤 11시에 오라니까 갔단 말이에요. 명태균이가 김명선이하고 같이 내가 갈 테니까 이러다 오세요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명선에게 요구를 했죠. 나 비례대표 1번 다오. 그래 그걸 끝내 있은 날 김종인 등과 구수회의를 한 끝에 그건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주지 않게 된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왜 어디 뭐 발목이 잡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온갖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뭐 여기서 다 하려면 1시간 얘기도 모자라요. 오세훈 시장에 다시 집중하시면 안 될까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이가 뭔가 하면 아주 두 사람을 자주 거론하죠. 나 오세훈 시장 만들었어. 나 김진태 강원도지사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 오세훈 시장은 김종인과 함께 후보가 되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자기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딱 한 번 찾아온 적은 있다. 그쪽에서. 요 정도 얘기 지금 아예 모든 거에 대해 다 부인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허장성세다. 명태균 씨 쪽. 예. 근데 비공표 여론조사를 돈이 드는데. 비공표가 혼자 보려고 했을까요? 공표된 게 5번인가 그리고 비공표 총경 제가 알기로 18번 정도. 18번이고 하나가 비공표가 18번이죠. 예, 비공표가. 공표된 게 8번인가 5번인가 그렇고요. 예. 근데 명태균 씨 혼자 보려고 그걸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했을까요? 글쎄 누군가가 이제 스폰서는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탁상위에서 만든 가짜 여론조사가 아니고 진짜 그 면접원들 동원해서 한 여론조사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스폰서가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하나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 명, 1,003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론조사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값싸게 해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듭니다. 여론조사가. 그럼요. 한 4,500 들지 않나요? 아니 면접 조사를 하는데 전화 면접일 때 엄청난 1억. 비용이 됩니다. 그냥 ARS 조사하고 면접 조사는 틀려요. ARS로 한 것 같더라고요. 뭐 ARS 같으면 그냥 뭐 전화기 기계만 쭉 설치해 놓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건 거의 사실 여론조사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 이제 면접 조사를 하는 건데 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도 그렇고 김진태도 지금 펄펄 뛰죠. 김진태도 자기가 컷오프 되고 하니까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단식 투쟁을 했는데 문제는 명태균이가 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늘 밤에 주무시지 말라고 막 그 재촉도 하고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윤 대통령에게 빨리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김진태를 살려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려냈다고 얘기를 하고 강혜경에게 통한 걸 보면 야, 내가 살려내서 그 김건희 여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살렸다. 잠자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살려냈다. 물론 전혀 없는 말은 아닐 거예요. 전혀 없는 말은 아닐 거고 뭔가 오세훈 시장한테는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정말 답답하죠. 오세훈 시장은요 알겠습니다. 지금 차기 주자로 올라서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시간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은 꼭 최근에 검찰에서 휴대전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정치권 전반으로 특히 국민의힘 전반으로 당시 공천관리위와 관계된 수사 이미 소환도 많이 했고 당시 공관위원들 수사도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휴대전화 얘기를 많이 한 건 검찰이 대충 행방을 지금 특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취재진들도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내용을 따내는 순간에 그 특종 중에 특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특종이 될 판인데 뭐 단독 이렇게 기사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른바 이 민환 기자들이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뭐 투쟁은 아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명태균이가요. 제가 보기로는 이 정치 브로커 중에서는 굉장히 뒤를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정치 브로커들이 허장성세를 많이 하면서 뒤를 잘 조심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명태균은 철저히 뒤를 조심을 해요. 왜 그런가? 휴대폰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바로 그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전력 투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맹추격을 하잖아요. 뭐 수사관 이상으로 맹추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휴대폰을 찾지 못하고 그 꼬투리도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휴대폰은 지금 사람에게 간 거란 말이에요. 어디 장소에 맡겼으면 그건 못 찾을 수가 있겠지 이러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100% 사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 인적 관계망을 쫙 다 훑으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일 거란 말이에요. 검찰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찰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뉴스들이 흘러나오지 않나. 그래서 휴대폰 세계 USB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의 원래 제목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이에요. 이게 명태균의 정치 브로커 사건이거나 김영성과의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아니 검찰이 일부러 안 찾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건 아닙니다. 이 검찰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윤 대통령의 그 공천 개입 정도 그것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확실한 건 검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가고 있다. 본질을 가고 있지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곧장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전력 투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검찰은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명태균을 조사를 해보잖아요. 예. 이 친구가 허장성세가 어느 정도라는 걸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조사를 한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다. 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죠. 협작권 정치 브로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인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다 마음을 비우고 이 레드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모시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혁신적 인적 쇄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